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영하 2.3도입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조령모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는 뜻으로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한다는 의미인데요. 명령이나 법령이 자주 바뀌면 그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리더의 지시도 마찬가지고요. 일관성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을 바꾼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아침에 했던 말이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조건이 변하거나 대외 환경이 바뀌었을 때, 또 가능성이 달라졌거나 판단이 틀렸을 때 빠르게 그것을 뒤엎는 결정도 필요하죠. 정보의 속도와 또 사회의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서 좋다거나 일관성이 부족해서 나쁘다거나 그래서 좋고 나쁨을 규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세상은 고정되어 있질 않죠. 계절이 변하면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계절이 생각보다 일찍 변하면 옷도 일찍 갈아입어야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아침 9시 6분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정환님이 일찍 출석하셨네요. 나만의 아싸 1등에서요. 나만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정옥님, 이대호 앵커님 이발하셨네요. 어디서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예.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셔야죠.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참 이 탄핵 전국 속에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또 빅테크 기업들은 또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또 노후 유망 직업이라던 공인중개사의 인기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줄었고요. 상가마다 몇 개씩 있던 부동산도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같이 들여다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오늘은 정답이 두 글자입니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이걸로 넘어간 부동산 건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급등기에 소위 영끌을 해서 집을 샀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대출자가 늘어났다는 뜻인데요. 주택 거래도 줄면서 잘 팔리질 않다 보니까 이 시장으로 매물이 넘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부동산 이것이 진행이 되죠.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큰 수산시장에서도 이걸 진행하기도 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콩도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는 조금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은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산타 랠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1.24%나 급등을 했고요. 대형주주 S&P 500 지수도 0.38%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만 약세입니다. 네. 0.25% 8일째 약세인데 네. 하락폭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이날은 이제 인공지능 칩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두 자릿수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11% 넘게 폭등을 했고요. 테슬라가 6%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 전기차 보조금 철폐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테슬라 수혜가 예상됐습니다. 종가 기준 460달러 넘어섰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들 목표 주가 계속해서 높여잡고 있습니다. 515달러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는데요. 이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국의 이 소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만큼 이제 이 국제 유가가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양상인데 석탄 중진류의 경우에는 이 지금 0.8% 떨어져서 배럴당 70달러대, 그리고 브렌트의 경우에는 배럴당 73달러대입니다. 아마 이번 주 뉴욕 증시 관전 포인트 아마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이제 오늘 밤 현지 시간으로 17, 18일에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95% 반영하고 있는데 0.2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상단이 4.5%까지 낮아지게 되죠. 일단 그 연준의 이제 가장 관전 포인트는 뭐냐? 과연 내년 금리는 어느 정도로 인하할지 그 속도와 폭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이 금리 전망을 보게 되면 이제 지난 9월 점도표에서는 2025년 4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다면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2를 보게 되면 2차례 정도, 많아야 3차례 정도 내년 인하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좀 제한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나스닥이 지금 연말 랠리를 만끽하고 있다면 국내 증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 고비를 넘었다라고 했는데 어제도 좀 무덤덤했죠. 코스피 외국인 매도 공세 속에 소폭 하락했는데 오늘도 추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포인트 하락해서 2477선이고요. 어제 반등했던 코스닥 또한 2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랑 수급상 매우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개장하자마자 1,3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1% 넘게 떨어져서 54,800원대.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오히려 2.5%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 우리 증시는 코스피 2,500 문턱도 참 높아 보이고요. 도대체 우리 증시는 언제 밸류업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밸류업 지수라는 게 나오긴 했었는데 또 비판이 많았어가지고 몇 달 되지 않아서 특별 편입되는 종목들도 더 발표가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금융당국이 이제 공들여서 한국거래소가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내놨는데 논란이 좀 많았죠. 그 기준이 뭐냐? 그래서 5개 신규 특별 종목을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통신주, SK텔레콤과 KT, 자동차주, 현대모비스가 특별 편입이 돼서 그렇게 되면 기존의 100종목이던 밸류업 지수가 105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수 반영일은 오는 20일부터이고요. 최근 계엄 사태와 전국 혼란으로 인해서 좀 증시 밸류업 지수 침체된 상황인 게 맞습니다. 어쨌든 한국거래소는 이번 특별 편입으로 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리고자 라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편입된 종목들 뭐 금융주, 통신주, 자동차 대표 기업들이니까 향후 반등한다면 어느 정도 지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5개 종목 추가된다고 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밸류업 될 거냐, 갑자기 인기를 끌 거냐는 좀 전혀 거리가 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밸류업 지수 포함 여부보다도 정말로 기업 실적이 탄탄해질 것인가,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어쨌든 한국거래소는 이제 3천억 원 규모의 2차 밸류 펀드까지 추가 조성하는 등 이 밸류업 지수의 안전성과 정착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체 그 배당을 많이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그 밸류업 지수에 못 들어가서 비판이 컸었던 거죠. 뒤늦게라도 그 기업들이 이제 편입이 된 거고요. 두산그룹 그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핵심이 또 두산밥켓이었는데 이 회사가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두산밥켓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의 분할 합병 좌절 이후에 주주 환원을 강조한 이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골자는 뭐냐? 2025년부터 3년 동안
주주환원을 40%까지 높이겠다. 그러면서 연간 1,600원의 최소 배당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배당 주기도 기존의 연 2회 반기 배당이었다면 분기 배당으로 연 4회까지 늘리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호재성 뉴스를 발표했으면 주가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잠깐 이 두산마켓의 주가가 한 1시간 정도 반등했다가 바로 3% 넘게 빠졌습니다. 물론 뭐 주가 어제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주주환원을 확대했다라는 건 긍정적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시도 자체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반발 심리가 워낙 컸다는 겁니다. 대주주의 유리한 합병 비율 산정으로 인해서 홍역을 치렀고 합병 무산이 이른 만큼 이 땅에 떨어진 소액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상법 개정안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의 어떤 트리거로도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금리가 좀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기준 금리는 좀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데 대출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시중 금리는 여전히 높아요.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가 좀 내려간다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식이 들어와요. 맞습니다. 아마 한 달에 한 번 이제 이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은행권이 변동형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정말 소폭 네. 인하합니다. 얼마입니까? 0.02% 정도. 정말 소폭이 많네요. 네. 11월 기준 이제 코픽스 금리가 지난 10월보다 0.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입니다. 실제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예적금이나 은행채,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코픽스가 떨어진 만큼 은행은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동형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되고요. 고정형은 아닙니다. 신규로 대출 받는 분한테 적용된다는 거 오늘부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높였던 대출 문턱을 점차 낮추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 올해 이제 총량 규제 끝나니 내년부터 새로운 총량이 시작되니까 네. 먼저 선제적으로 영업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들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도 연복 이내로 제한했다면 그걸 좀 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1월부터 시행하는 대출을 고객을 좀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금융당국도 대출 규제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당초는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할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걸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수 부진이 심각하죠. 이 여박제에다가 탄핵 정부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이제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오히려 내수 진작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참 복잡합니다. 또 한켠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 또 이 대출을 통해서도 집을 구하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고, 또 거기다가 연금을 깨서 집을 사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통계인데요. 예. 퇴직연금을 중도에 깨게 되면 상당히 손해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이제 세금 공제 받은 거 돌려줘야 하고요. 각종 그렇죠. 수수료까지 물어야 되는데, 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1년 전에 비해서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이제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가 6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8.1%가 늘어나서 금액 또한 2조 4천억 원으로 40%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왜 퇴직연금까지 깼냐, 이 내용을 좀 조사해 봤더니 주로 이제 30, 40 세대예요. 젊은 인원 한 80%가 지금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깼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사실 부동산 시장이 약세였지만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이걸 좀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연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1300님이 트리거가 무슨 뜻인가요? 질문 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쓰는 단어이기는 한데 방아쇠라는 의미이고요. 어떤 정책이 됐든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때 방아쇠를 당긴 듯한 효과, 혹은 이제 촉매제가 되는 효과, 이런 걸 우리가 트리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분들도 최근 뭐 1, 2주 정말 정신 없으셨죠? 여러 가지 그렇죠. 변화되는 것들이 많고. 네. 약간 뭐 꿈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또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꿈만 같은. 서영민 기자랑 저도 이제 프로그램 부서에 있는데 아하. 그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전 팀원이 다 달라붙어서 급하게 프로그램을 뭐 2주 동안 만들고 정말 정신이 없었던. 더보다에서도 시사기획 창에서도 예. 계속해서 지금 주간 프로들은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뭐 계엄 직후에 또 우리 얼어붙은 뭐 자영업 경기 조명한다라든지 또 많이들 노력하고 또 애쓰고 계시고요. 그 한 달 뒤면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인데 1월 20일에 있죠. 현지 시간으로. 근데 참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거 어디서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약간 기시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내가 취임할 때 되면은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지. 공교롭게도 이게 평행 이론이라는 게 좀 있죠 최근에. 저도 이제 오늘 요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이제 미국 대선 45대죠. 그때가 2016년 11월 8일에 대선이 있었는데 복귀해 보시면 사실 요 때가 정확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정국이 전개될 때입니다. 그렇죠. 그 JTBC에서 이제 10월 말에 태블릿 PC 보도가 돼서 아마 한 달 후쯤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 그게 또 12월이에요. 예.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때 권한 대행은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 트럼프 1기 때는 진행이 됐냐면 황교안 이제 권한 대행은 2017년 1월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이제 전화 통화만 한 3차례 했습니다. 전화 통화 한 3차례 하고 정상회담은 못 했었고요. 그리고 윤병세 외교장관이 3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그 대미 외교의 공백을 좀 메우려고 이제 안간힘을 썼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 5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네. 한미 정상회담을 6월에 했는데 그게 사실은 트럼프 취임하고 한 5개월 돼서야 이루어졌어요. 다른 나라들은 더 발빠르게 움직였었는데. 그렇죠. 예. 그제서야 좀 됐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은 이제 그제죠 탄핵 가결 다음 날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고 이제 조태열 외교장관도 이제 방미를 이제 검토하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보도가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까지는 이제 한 8년 전 상황이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김준범 반복되는 거는 뭐 일종의 우연이고요. 우연인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되짚어볼 부분은 우리가 8년 전에 트럼프 1기가 출범할 때 방금 강 기자 말씀처럼 우리가 권한대행 체제였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 못했잖아요. 네. 단적으로 비교되는 게 그때 뭐 수없이 언급됐었죠.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고 아베 총리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저자세 외교라는 그 일본 국내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정말 친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 얻어낸 게 많죠. 예. 물론 뭐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뭐 따져볼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그때 최대 수혜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국익을 위해서. 예, 그때는 우리나라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을 뭐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대행 정도는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이번에도 이제 그럴 공산이 커서 우리는 왜 두 번 다 이렇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게 되는 씁쓸한 대목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미국 법상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의 재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바꿀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네. 탄핵이라는 비극은 또 더 이상은 생기질 않길 네. 바라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8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던 그리고 또 외교장관이 발빠르게 또 움직였었던 일종의 경험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게 또 고민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8년 전 상황과 또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 면에서 더 비슷하지도 않고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그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일단은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우리 사회에 되게 이제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이번 탄핵은 또 특히나 그 비상계엄 사태라는 더 이제 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은 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이번 탄핵을 이제 8년 전보다 더 이제 안 좋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8년 전이랑 뭐 여러 가지 그 외교 상황이 동일하냐, 이렇게 봤을 때도 그때보다 지금 미중 갈등이 좀 더 심각해진 상황이고, 또 북한이랑 러시아 협력도 더 이제 밀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미 외교의 방정식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때는 트럼프 1기였고 지금은 2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막 들어서서 뭐 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외교 정책을 수립할 때도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귀해 보면 그때 이제 그 트럼프 1기 때 방위비 분담금이 이제 증액 이슈가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때도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한미 정상회담 그때 6월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5개월 지나서 이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트럼프 1기였는데 지금은 2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같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부담이 되는 이슈도 그때부터 더 빠르게 그쪽에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8년 전 탄핵 상황은 비슷하지만 또 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또 어찌 보면 서영민 기자. 나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도 협상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0배로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우리가 요청만 하면 한국은 행복해하면서 방위비를 더 낼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정말 어찌 들으면 어이가 없는데, 근데 분명합니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할 텐데, 협상의 카운터 파트가 권한 대행이 될 수 없다는 걸 트럼프도 알 거예요. 권한 대행이 그런 걸 결정해서 뭐 2배, 3배, 4배 분담금을 늘려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쩌면 시간을 조금 벌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가 대북 관련해서는 관여해서 해결해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쩌면 우크라이나 같은 곳, 중동 같은 곳에서 트럼프는 철수하고 싶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군대를 투입하면 너무나 많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 북한 관련해서는 돈을 쓸 필요도 없고 이거 딜만 되면 주한미군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건 남는 장사거든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그 미국의 동맹 정책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북한하고 관여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긴장 완화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대북 정책도 그렇고 다른 경제 정책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패싱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게 또 이제 외교적인 공백 사이에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죄송합니다. 대통령처럼 느껴져가지고 이미 뭐 파워는 그 정도예요. 네. 당선인이 사실상의 첫 기자회견을 했어요. 당선된 이후에. 어제 누구를 만났냐면은 손정의, 그러니까 손마사요시,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회장과 트럼프 당선인이 만났는데, 그래서 손정의 회장이 143조 원, 143조 원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기업이 143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게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뭐 약간의 과장도 있겠죠. 트럼프 마음을 살려는. 근데 어쨌든 그 질문 답변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미국 기자들과 질문 답변을 했는데, 거기서 중국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일본 얘기도 나오고, 북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아예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에서 최소한 우리나라는 후순위에 가 있다는 걸 어제 좀 보여준 측면이어서, 뭐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건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할 거냐인데, 뭐 저는 뭐 권한 대행이건 뭐 외교부 장관이건 어쨌든 뭐 우리나라 공직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익을 최대한 지켜주려고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권한 대행이 워낙 그 좀 애매한 역할이기 때문에 정부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기업.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일 겁니다. 현대자동차 사장단 인사가 있었는데 되게 눈에 예. 띄었던 게 보면은 뭐 성김 전 주미 대사든 미국의 소위 말해서 전관들을 많이 사장으로 데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뭐 좋게 말하면은 협력 관계, 나쁘게 말하면은 로비 관계를 이제 구축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우리나라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K, 현대, 뭐 포스코 등등 자산들이 있을 테니 이가 안 될 땐 잇몸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그 대기업들도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함께 해서 회사의 이익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나아가서는 국가 이익이기도 하니까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많이 막혀 있지만 빈틈이라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총력 투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는 게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경제적인 측면으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대기업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먼저 또 뛰기 시작을 한 거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어디들이 또 눈에 띕니까 혹시? 강나루 기자. 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 현대차가 이제 가장 눈에 띄고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 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외교 통상 분야에서 역할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그 민간 기업에 거는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일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이제 그 글로벌 인맥들을 좀 많이 쌓아왔다는 또 평가들이 있어서 기대감도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를 대외 협력 사장으로 임명을 했고 또 LG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 이제 부비서실장을 워싱턴 사무소장으로 해서 이렇게 특히나 이제 트럼프 일기 인사들을 이렇게 전진 배치한 게 좀 눈에 띕니다. 그 뭐 기업들 얘기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워낙 그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는 이제 죽은 권력을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권한대행 체제로 이게 되겠느냐라는 비관적 전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통상교섭본부장이랑 그 주미대사를 지내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은 이제 뭐 이제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또 이렇게 닿아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한덕수 현재 제 대통령 직무대행이 98년이었더라고요. IMF 외환위기 어떻게 보면 이제 직후 혹은 그 당시에 통상교섭 본부장을 했었고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주미 대사도 했었고 무역협회 회장도 했었고 그분은 1998년에 통상교섭본부장이었는데 아직도 권한대행이세요? 대단하시죠. 엄청난 엄청 오래전 이제 9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경험 경륜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네트워크가 조금 더 잘 발휘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 가져보고 대기업 총수들도 보면은 지금 한경협 회장, 풍산그룹 회장의 류진 회장도 뭐 미국 쪽 네트워크가 강한 걸로 유명하고 미국통이라고. 사실 그래서 한경협 회장이 이번에 그 직전에 맞습니다. 오르신 예. 것도 이유가 있고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었을 겁니다. 그 아마 루이지애나주에다가 대규모 케미컬 공장, 화학 공장 투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집무실 가서 만났었죠. 그 사진 한 장이 되게 유명하게 남아 있고. 다만 그게 앞으로도 또 어떻게 발현이 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날 또 만나려면 뭔가 더 추가 투자를 하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루라고 리조트에 다 줄을 서 있다고 하니까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가진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는 우리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7차전 되면은 그때는 뭐 선발 투수고 불펜 투수 이런 거 없잖아요. 한 이닝에 3명씩 투입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네. 보니까 애플의 팀 쿡 CEO도 트럼프 자택까지 찾아갔다. 이게 또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성향을 보인 CEO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막상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트럼프가 1기 때는 그렇게 큰 그립을 지지 못했지만 지금 슈퍼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상하원 다 장악했고 그리고 트럼프는 4년 해봤고 앞으로 4년밖에 더 못하고 연임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트럼프적인 정책들이 나올 거라서 실리콘밸리도 긴장하고 있으니 우리도 얼마나 긴장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원, 하원, 네. 또 참모진도 그렇고 어떤 분은 완전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 그러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고 그 취임식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1월 20일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사의 메시지를 살짝 공개했는데 통합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당선 직후에
수락연설했을 때도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글쎄요. 트럼프와 통합.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뭐 얼마 전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하고 통화할 때 국가 통합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사실은 그 지난번 대선에서 졌을 때 1월달에 한 말은 정말 그 분열을 조장해서 어쩌면 그 캐피톨 국회의사당을 그 사람들이 무력으로 점거하게 만드는 어떤 단초가 됐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사실 지금까지 인종, 성별, 이민자 문제 이런 거에서 트럼프가 단 한 번도 통합적인 메시지를 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뭔 얘기를 못 합니까? 그런 거죠. 뭐. 당선됐는데 이제 대통령인데.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근데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다면 그게 우리 무역 정책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외 통합 아니면 이제 정말 지구촌 리더 국가로서의 통합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꿈 같은 얘기긴 그럴 리는 하지만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약간 정치적 미사여구인 것 같아요. 뭐 우리 지금 뭐 우리 정치에서도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도 스탠스가 달라지잖아요. 뭐 탄핵을 자제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원래 이제 좀 승세가 보이면 통합의 그러니까 포용의 자세를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 득점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러는 것 같고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나거나 자극받으면 저는 본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된다. 자극받을 일이 없어요. 상원도 하원도 태클을 걸지 않을 것이고. 해외에서 중국 등이 자극할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강다루 기자? 지난주에 이제 MBC 인터뷰에서 또 통합의 메시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취임사 핵심 메시지를 물어보니까 통합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다 덧붙인 게 미국의 성공이 통합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공이 통합을 가져온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성공을 이제 생각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우선주의로 해서 이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그 통합이 사실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면 관세를 많이 때리든 어떻게 되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그거는 미국 내에 통합은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뭐 해석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스포츠에서도 승리 많이 하고 우승하는 팀은 많이 잘 통합되어 있다. 단결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우리가 승리하면 통합하게 될 것이다. 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트럼프 당선이 나고 정상회담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기는 해야 하는 건데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만날 것이냐, 누가 그 취임식에 갈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임식이 일단은 뭐 탄핵 정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게 지금 출국 금지이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고 대기업 총수이지 않을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기 행정부 때 사례를 생각해 보면 2017년 당시에 기업인 중에서는 이제 하나 김승현 회장이 유일하게 이제 초대장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그때 이제 건강 문제로 이제 불참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하나 회장 김승현 회장한테 좀 그 주목이 되고 있고 특히나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통화할 때 조선업 협력을 또 강조했어서 네. 한화가 또 하나오션을 가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해양. 예. 그래서 김승현 회장 이번에도 좀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트럼프 당선인도 이제 미국 군함 건조라든지 수리 네. 측면에서 네. 봤을 때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어쩌면 IRA 같은 건 태양광 아니면 배터리 이런 쪽은 트럼프가 좀 경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력이 적어질 수 있고 반도체 분야 역시도 굉장히 압박이 강해질 수 있는데 이 조선은 다릅니다. 미국이 조선 함정을 건설할 그 자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요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력을 요청했다는 전화 이후에 조선업의 시황을 되게 좋게 보는 전망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것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군함을 만들어 달라거나 수리를 해달라는 발주는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늘어날 텐데 왜냐하면 거기는 미국 스스로 건조한 능력이 없으니까 발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값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후려치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미국이기 때문에 막 끌려가면서 만들 텐데 우리만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일반적인 정부라면은 당연히 제값을 쳐줄 거라고 기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릅니다. 럭비공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후려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조선업 관련 전문가들 만나서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익률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얼마나 남길 수 있을 것이냐. 또 미국에다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건데 특히 전문 인력 측면에서도 한국에서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그 그렇죠. 인력들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수리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담당하게 된다면 국내 조선업에도 좀 인력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양측의 양면성이 있는 거죠. 동시에 일자리 측면에서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그 조선업이나 아니면 뭐 IRA 관련 산업들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꽤 큰 제조업들입니다. 근데 특히 조선업은 정말 일자리가 많은데 이 일자리가 미국으로 간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투자를 해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혹은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죠. 일단 취임식에 누가 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근데 또 주목되는 게 미국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취임식에 와달라. 근데 이게 그냥 말만 한 겁니까? 말만 건넨 겁니까? 사실 이제 정상이 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가는 일은 거의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거를 어쨌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니까 저는 사실 잘 몰랐어서 이게 뭐 약간 축제 같은 거니까 해외 정상도 초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이제 원래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이제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그 나라의 이제 관례에 따라서 해외 정상을 초청하지도 않고 국내 행사로만 취임식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 정상이 참석한 사례가 없고 또 특히 이게 겨울에 취임식이 진행되는데 야외에서 몇 시간씩 그렇죠. 열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상들을 거기에다가 의전 문제도 있고. 해서 안보상 우려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그 미중 간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을 이제 지난달 초에 취임식에 초대했다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을 아예 안 하고 있고 또 이게 전례도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많이 보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일반적으로 취임한 다음에 정상회담을 별도로 잡게 되는 게 정상회담의 정상적인 수순. 미국도 안 올 거 알고 초청했을 거예요.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죠. 네, 아까 뭐 통합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크게 큰 형님처럼 포용 있게 나가겠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초청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로써. 네. 그렇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1월 20일 취임일 그 취임식 장소에서 일론 머스크가 과연 몇 번째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거 되게 궁금합니다. 카메라 안에는 잡힐 것 같은데. 당연히 샷을. 제일 앞줄에 앉지 않을까요? 거기 안 앉혀주면은 두 사람 관계가 파국이 될 것 같은데.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재벌이 대통령의 가장 후원을 많이 한 재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책 하나하나를 옆에서 배나라 감나라까지 하는. 그래서 정말 그 대통령 중요 참모 회의를 하는데도 옆에서 대통령한테 잠깐 저 좀 보시죠. 그럼 이제 대통령이 바로 나와서 만나주는. 약간 그런 상징적인 존재 아닐까라고도 또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뭐 머스크가 뭐 트럼프 이제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거의 집에 안 가고 뭐라고라 리조트에서 거의 산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요. 거의 동거? 거의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돼서. 근데 저는 이게 두 괴짜의 만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 포인트는 많긴 한데요. 네. 워낙 언론의 보도는 많이 되는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저는 이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뭐 50년 뒤 100년 뒤의 역사가들이 혹시라도 미국이 몰락하는 포인트 그 시점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계엄 탄핵 때도 봤지만 민주주의가 굉장히 결점이 많은 체제지만 어쨌든 그걸 이상을 대체할 우리가 시스템은 없고 그래서 그 원칙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은 최대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부패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만고불변의 인류의 역사에서 다 여러 차례 확인된 건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밀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밀착을 하는 게 두 영웅들의 영웅담으로 그려지니까 멋있는 것 같은데 저게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될까요? 미국적 가치가 앞으로 배울 만한 가치라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과연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 반대죠. 미국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선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별책부록 시간에 특히 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는 그런 콘텐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책을 이번 주 별책부록 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가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정답 정말 많이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두 글자입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시장이 가끔 이제 활성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어서 이걸 통해서 집을 구하려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권리 분석이 쉽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뒤처리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혜란님, 친구네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살던 집이 이걸로 넘어가는 거 보고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677님, IMF 때 집이 이걸로 넘어가서 너무 힘들었는데 열심히 돈을 모아서 다시 이걸로 집을 샀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7444님은 요즘 이거 관련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두 글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술품도 요즘에 이걸로 거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때 노후를 위한 제2의 직업, 그리고 거의 노후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자격증으로 떠오르던 게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옛말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인기가.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까? 혹시 보시죠. 2021년에 40만 명이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 시험에 접수를 했습니다. 네. 2024년 올해 21만 5천 명입니다. 절반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응시하는 사람이 절반이 됐고 40만이 20만이 됐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는 어떠냐? 2022년 6월에 11만 8,952명. 네. 근데 올해 9월에는 11만 3천 명. 그러니까 6천 명 정도 준 겁니다. 몇천 명 정도 준 겁니다. 지금 한 3천 명, 5,909명.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직업이든 그렇게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줄었다는 자체가 굉장한 신호고, 왜 그러냐? 지금 뭐 흔히 하는 말로는 아파트 값이 정체해 있어요. 아니면 거래량이 줄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거래량이 준 게 얼마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뭐 데이터를 보면 한 8%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이 줄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래 금액을 보면 20%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5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거래에 대한 수수료로 중개사들이 먹고 산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이 금액이 줄은 그만큼 수입이 파이가 줄었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미래는 저는 이 숫자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 보니까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건데 총 합격을 55만 명이 했어요. 네. 근데 현재 개업해서 장사하는 분이 13만 명이에요. 물론 통계에 오차가 있겠지만 한 42만 명 정도는 그냥 장롱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이 다시 화랑이 되면 이 42만 명부터 다시 개업하고 나올 거예요. 아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신규 진입을 한다? 그럼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데 너무 숫자가 명확해서. 네. 경쟁이 또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애경님이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노후 대책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출 규제 또 시장 침체로 공인중개사 인기가 예전만큼 못하다고 하네요. 어렵게 합격해서 쓰임이 없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또 이렇게 또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또 걱정을 하시면서 시험 공부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게 시험도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두고 혹자는 어른들의 수능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정년 연장 아이템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년하신 분들이 좀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제 좀 사무직 화이트 칼라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그 물색하실 수 있는 직업 중에 이제 사무실을 차려놓고 약간 이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좀 각광받은 부분이 있고 또 이거는 일단 자격증을 따두면 정년 없이 계속 일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사무실 한켠에 사무실만 있으면 사무실이랑 이제 본인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창업 준비 자금도 적고 그리고 이제 집값이 침체되면야 그렇지만 사실 이게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 한 채만 중개해도 그 수수료가 엄청 크니까 이득률도 좀 엄청 크고 해서 좀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뭐 앞서 다른 기자 선배들이 얘기하셨지만 일단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요. 과포화 상태가 된 게 있고 이미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집을 알아볼 때 예전만큼 직접 부동산을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또 어플 직거래 앱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뭐 모든 그 기술 발달로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 공인중개 영역에서도 이게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더 가격도 그렇고 사진도 잘 나오고 또 이게 직접 이게 대면 소통보다 비대면 소통을 또 선호하는 어떤 분위기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공인중개에 대한 그 수요도 좀 줄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공인중개사 분들끼리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요즘은 그 집 보는 것도 막 360도 VR로 보는 것도 엄청 잘 생겨나고 시간에 따라서 햇빛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는지도 사이트에서 또 볼 수 있고 첨단 시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참 힘들게 자격증을 따놨는데 결국은 그게 자격증이 장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뭐 모든 이제 그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제 전세 사기 이슈도 거기에 이제 연루됐던 이제 공인중개사 일부가 이제 뉴스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전세 부분에서 좀 많이 이제 그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또 더 이제 직거래나 이제 어플 쪽으로 몰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 쪽에서도 이제 그 자정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계속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그 이용자들의 어떤 좀 불안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우리가 뭐 그게 부동산 중개사든 뭐 주식 중개사 뭐 무엇이든 중개를 하려면은 양쪽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사려는 사람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 중개인이 알아서 연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소비자는 그거를 중개인을 믿고 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깔끔한 물건을 아무 문제 없는 물건을 골라서 나한테 소개해 줬겠거니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가가 너무 싸요. 그 중개 수수료가 우리가 뭐 솔직히 저도 뭐 전세였고 집 살 때 그 수수료가 아깝긴 하지만 그때는 쌌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쌉니다. 왜 싸냐면 중개를 대충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같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터지면은 그 중개 사기에 연루된 회사 혹은 개인 사업자는 아예 완전히 퇴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걸 허술하게 하는 게 용인돼 왔던 사회인데 그런 중개를 계속하면서 지금 뭐 프롭테크라고는 뭐 직방, 다방 이런 게들이 나오면 경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자격증도 과포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중개 시스템의 허술한 시스템도 새로 나오는 기업들을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뭐 시간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많은 청취자분들도 이 시험을 준비하거나 합격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김이글 님도 아내가 24년도에 2차 합격했어요. 그동안 임신 중에 가사 일하면서 공부까지 해서 합격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안타깝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앞에서도 이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약간의 불신 이야기를 했는데 브로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브로커라는 어감 어떠세요? 어감. 우리 청취자분들은 브로커라는 말의 어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부정적인 어감이 들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식 브로커, 부동산 브로커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은 살 사람과 판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브로커라는 게 엄연한 직업으로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안 좋은 일이 좀 여러 차례 있었다 보니까 이 브로커라는 표현 자체가 어감이 많이 좀 안 좋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커 하시는 분들도 브로커라는 표현보다는 세일즈맨 이렇게 불리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아마 씁쓸한 현실. 그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또 뭐 대학생이나 이제 뭐 사회초년생들 왔을 때 정말 자기 자식이다 생각하고 정말 좋은 집 구해주려고 많이 이렇게 알아봐주는 중개사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보도들이나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약간 인식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안이라면 어떤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더 이상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건데 공인중개사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잖아요. 절대적인 점수 이상을 받으면 자격을 이제 취득하실 수 있는 합격자 수를 더 조정을 해야 한다. 그 저는 뭐 너무 과격한 얘기인데 예. 과격한 얘기인데 이 굳이 이게 국가 공인 자격증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뭐 중개인 물론 이게 이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반발할 얘기지만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걸로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입을 못하게. 근데 이미 그 안에서 이미 포화돼 있어요. 이미 아까 말했지만 장롱 중개 저기 자격증이 40만 명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을 더 두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설령 합격증을 조절해도 그냥 자격증이 있건 없건 정말 브로커 그 중개의 기능에 충실한 곳은 수수료를 많이 받고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곳은 도태되게 해야죠. 근데 지금은 정부가 수수료까지 정해주거든요. 9억 원 이상은 몇 퍼센트. 그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논리 전혀 작동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풀어주면서 정말 살아남을 곳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시장에서 도태되게 해야 이 시장이 선진화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격증도 막아두고 수수료 체계도 정부가 관여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증권 중개인이 그 증권사에 이제 입사를 하면 민간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듯이.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주식 거래도 수수료가 무료거나 뭐 0.01로 뭐 그 이하로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은데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KBS 서영민, 김준범, 강나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장님이 출연합니다. 이장님. 전남 작은 섬마을에 사는 이장님인데요. 그런데 나이가 20대입니다. 20대 이장님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 소멸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 수석 단원 손정우라고 합니다.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은 세계 최초로 청각장애 유소년으로 구성된 클라리넷